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사연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 싶었는데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는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어딘가에 박재홍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42살. 장가 한 번 못 간 노총각. 동네 사람들은 그를 산골 재홍이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 작은 밭대기, 그리고 산자락에 박힌 허름한 집 한 채. 그게 재홍이 가진 전부였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친한 친구도 없었고 장날이면 가끔 읍내에 나와 장을 보고 그 길로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누가 웃어도 억지로 따라 웃지 않는 그런 사람. 조용하다 못해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런 재홍에게 어느 봄날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중매를 놓은 건 동네 이장 부인이었어요. 재홍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재홍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소. 이장 부인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산골에 사는 42살 노총각에게 선뜻 딸을 보내겠다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혼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사실 처음부터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조건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조금 나중의 일이에요. 재홍은 그 혼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밭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답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하는 결혼은 아니겠구나. 이장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다고 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재홍은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대요.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런 웃음.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고 이장 부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이수연은 28살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반지하에서 새엄마 최영숙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수연이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수연이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뒤로 수연은 새엄마 손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 최영숙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것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그냥 자기 이익 앞에서는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을 딸처럼 키웠다기보다는 일손처럼 부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시켰고 월급에서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가져갔어요. 수연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기준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새엄마가 이상한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강식품 다단계였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 모임이었고 마지막에는 지인에게 보증을 서준 게 화근이 됐습니다. 하나하나는 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쌓이고 쌓이니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어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을 때 새엄마는 수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울면서요. 오들오들 떨면서요. 수연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샜다고 해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어쩐지 발이 묶이는 느낌. 새엄마가 불쌍하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새엄마가 조용히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 아는 데서 혼담이 하나 들어왔는데. 수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 딸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것도 자기 친딸도 아닌 의붓딸을. 새엄마가 꺼낸 혼담의 조건은 이랬어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면 그 집 측에서 새엄마 빚의 절반을 대신 정리해준다. 나머지 절반은 수연이 이후에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 그게 전부였어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왜 이런 방식으로 혼담을 진행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팔아요? 새엄마는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다 날리고 자기는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한테 다 해준 거 생각해봐. 내가 너 안 거뒀으면 넌 어디 있었겠어. 수연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 억울하고 분한 말이에요. 그게 다 해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오래된 감정들이 올라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쌓인 빚 같은 감정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이 사람 덕분이야 라는 어릴 때부터 주입된 그 감각.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사흘을 고민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는 말렸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말도 안 돼. 내 인생인데. 모르는 남자한테 팔려가는 거잖아. 수연도 알았어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근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 독촉, 새엄마의 눈물, 어릴 때부터 박혀있는 그 무언가. 수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그 사람을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남자를 만난 건 3월 초였어요. 읍내 작은 식당에서. 재홍은 트럭에서 내려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음식도 거의 안 먹었고요. 수연이 물었어요. 이런 방식의 결혼이 싫지 않으세요? 재홍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싫고 말고보다는 당신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수연은 그 짧은 한마디를 오래 생각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가장 솔직하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은 4월 중순으로 잡혔어요. 예식장도 없었습니다. 읍내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간단한 상견례 겸 혼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하객은 양측 다 합쳐서 10명이 채 되지 않았고요. 새엄마는 그나마도 너무 초라하지 않냐며 투덜댔는데 재홍 측에서 특별히 요구한 게 없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결혼식 전날 밤 수연은 친구 지영이와 통화를 했어요. 지영이는 끝까지 걱정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냥 도망가. 수연은 웃었어요. 좀 쓸쓸한 웃음이었겠죠. 도망가면 어디로 가? 나 지금 월세도 새엄마 명의야. 통장도 빚 압류 들어온 거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 사람 나쁜 사람 같진 않더라. 지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대요. 그 말 한마디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가는 거야. 수연은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친어머니 사진이 담긴 작은 봉투가 들어있는 상자.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수연이 기억하는 얼굴보다 훨씬 젊은 모습으로. 수연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나 내일 시집가.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이 올 리 없는 말.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조금 울었대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새어나오듯이. 그리고 수연은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 작은 가방 하나. 생각보다 짐이 없었어요. 28회를 살았는데 챙길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좀 허망했다고 해요. 캐리어를 닫으면서 수연은 생각했대요. 이 결혼이 잘 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자. 거기서 버티다가 기회가 생기면 빠져나오자. 그게 그날 밤 수연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전날 밤의 마음이라는 게 늘 이런 것 같아요. 기대보다 각오가 먼저고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채로 밤은 그냥 지나가고 수연의 그날 밤도 그랬을 거예요.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았어요. 날씨만큼은 좋았다고 나중에 수연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흰 구름이 몇 개, 바람이 살짝. 어울리지 않게 예쁜 날씨였다고요. 식당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재홍 쪽에서는 이장 내외, 동네 어르신 2분, 그리고 재홍의 먼 친척 1분. 수연 쪽에서는 새엄마와 그 지인 2명, 그리고 지영이. 지영이는 끝까지 와주었어요. 반대했으면서도. 그게 수연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재홍은 잘 다린 회색 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넥타이는 없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상태였습니다.
딱히 잘생기거나 그런 외모는 아니었지만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수연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재홍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다고 어색하지 않게. 그 인사 하나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고 수연은 나중에 그러더래요. 식은 간단했습니다. 주례도 없었고 화환도 없었고 축가도 없었어요. 덕담 몇 마디, 음식 몇 가지, 그리고 서류에 도장 찍는 것. 새엄마는 내내 눈물을 찔끔거렸는데 수연은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대요. 아마 둘 다였겠죠. 빚이 해결되니까요. 지영이는 수연 곁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내내 손을 꼭 쥐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게 가장 위로가 됐다고 수연이 그랬답니다. 재홍은 식사 내내 말이 없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 수연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재홍이 아주 살짝 눈을 한 번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뭔가를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눈빛. 그게 수연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결혼식은 2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지영이도 수연을 한번 안아주고 나갔습니다. 연락해. 꼭. 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홍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읍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논길, 밭길,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산길. 봄이긴 했는데 산 그늘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었고 나무들은 막 싹을 틔우는 중이었어요.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홍은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냥 엔진 소리만. 어색했겠죠.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과 한 차에 타서 앞으로 살게 될 집으로 가는 길.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침묵이 편하지도 않은 그런 시간. 한 30분쯤 됐을까요? 수연이 먼저 물었어요. 집이 많이 멀어요? 재홍이 대답했어요. 조금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잠시 생각하다가 재홍이 말했어요. 읍내랑 비교하면요. 마트는 멀고 버스도 자주 없어요. 근데 조용하긴 합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트럭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좁아질수록 나무가 빽빽해졌고 하늘이 좁아졌어요. 좁은 하늘 사이로 햇빛이 내리비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예뻤어요. 이런 데서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집은 산 중턱 작은 공터에 있었어요. 돌담, 낡은 슬레이트 지붕 마당에는 장독대 몇 개. 밭이 집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산이 이어졌어요. 재홍이 트럭을 세우고 내렸어요. 수연의 캐리어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집안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어요. 낡긴 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쓸려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부엌에는 냄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마루에는 손때 묻은 라디오 하나. 수연은 짐을 내려놓으면서 둘러봤어요. 이게 앞으로 내가 살 곳이구나. 재홍이 물었습니다. 배고프세요? 밥 차려드릴게요. 수연은 괜찮다고 했어요. 아직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솔직히 밥을 마주 앉아 먹을 자신도 없었거든요. 재홍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은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조용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조용했어요. 서울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이 귀에 들어왔어요. 낯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낯설었어요. 저녁이 됐을 때 재홍은 밥상을 차렸어요.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 그리고 갓 지은 밥. 요란하지 않은 상차림이었는데 맛은 제대로였어요. 수연이 한 수저 먹고 잠깐 놀랐다고 해요. 이 사람이 직접 한 거라는 게 느껴지는 손맛이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식사는 역시 조용히 끝났어요. 재홍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연은 짐을 풀었습니다. 안방이 하나였어요.
재홍이 쓰던 방인 것 같았고 이불이 두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연은 캐리어를 열다 멈췄어요. 이 방에서 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심장이 좀 빠르게 뛰었대요. 그런데 그때 복도 쪽에서 재홍이 말했어요. 저는 오늘 창고 쪽 방에서 잘게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더니 재홍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얇은 이불 하나를 들고 그쪽 방 쓰세요. 편하게요. 그리고 재홍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어리둥절한 채로 잠시 서 있다가 문에 다가갔어요.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더니 잠겨 있었어요. 방문 밑으로 뭔가가 들어왔어요. 두툼하게 접힌 봉투 하나. 수연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꽤 두툼한 현금 다발.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메모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어요. 당신은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돈으로 자유로워지세요. 수연은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두 줄밖에 안 되는 글인데 한동안 읽다가 멈추고 또 읽다가 멈추고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건지. 수연 자신도 그게 뭔지 잘 몰랐다고 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에는 별이 가득했고 산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수연은 그 돈과 쪽지를 손에 든 채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불을 깔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창가에 앉았다가 다시 누웠다가 손에는 그 쪽지를 꼭 쥔 채로 당신은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결혼을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이 티를 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돈으로 자유로워지세요. 이게 더 걸렸어요. 자유로워지세요. 빚을 대신 갚아줬으면 됐지 왜 이 돈을 또 줬을까? 혹시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일종의 속죄처럼 돈을 놓고 자리를 비켜준 걸까? 수연은 그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나쁜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고 착한 사람이라기엔 너무 이상한 방식이고 밤새 그 두 줄을 곱씹었어요. 한 글자씩 뜯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문장을 읽어보기도 하고 새벽이 됐을 때 수연은 짐을 쌌어요. 캐리어에 옷을 다시 집어넣고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돈이면 당장 서울에 올라가서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새엄마한테 돌아가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로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떠나지 못했냐고요? 나중에 지영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수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쪽지가 너무 정확했어. 내가 원하지 않은 결혼인 거 맞아.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누군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봐 준다는 것.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알아준다는 것. 그게 수연의 발을 잡은 거였어요. 논리가 아니었어요. 계산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쪽지 한 장이 28회 동안 아무도 건네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건네준 것 같아서. 수연은 캐리어를 다시 방 구석에 세워뒀어요. 그리고 이불 위에 앉아서 창밖이 밝아오는 걸 바라봤습니다. 산이 서서히 색깔을 찾아가는 새벽이었어요. 아침이 됐을 때 재홍은 없었어요. 창고 쪽 문은 열려 있었고 이불이 개어져 있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밥이 되어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김이 올라왔어요. 아직 따뜻했어요. 수연은 멍하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이미 밭에 나간 것 같았어요. 아주 이른 아침인데 밥상 위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간밤 것과 다른 메모지였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게 다였어요. 뭔가를 묻지도 않았고 어젯밤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수연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나물이 두어 가지 있었고 어묵볶음이 있었어요. 반찬들이 정갈했어요.
손이 많이 간 것들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수연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제 쪽지를 써놓고 오늘 아침에도 밥을 지어놨다는 게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게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식사를 마치고 수연은 마당에 나갔어요. 멀리 밭쪽을 바라보니 재홍이 보였어요.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꽤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냥 마루에 앉았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어제보다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후에 재홍이 밭에서 들어왔어요. 흙이 묻은 장화를 마당에서 벗으면서 수연을 봤어요. 아직 계시네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네. 있었어요. 재홍은 더 묻지 않았어요. 물 쓸 것 있으면 우물 쪽에 있어요. 방에도 연결은 돼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저녁도 그 다음날 아침도. 재홍은 묻지 않았어요. 언제 갈 거냐고, 그 돈 쓸 거냐고, 왜 아직 있냐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수연이 거기 있는 걸 그냥 당연하게 그러면서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 재홍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쪽지도 없었어요. 밥은 차려져 있었고 집안은 정돈돼 있었고 그냥 없었어요. 재홍이 없는 사흘 동안 수연은 집에 혼자 있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당황했죠.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이장댁에 가서 물어봐야 하나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있었어요. 밥은 냉장고에 있던 걸로 차려 먹었고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었어요. 이상한 건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선 산골에 혼자 있는데 무서워야 정상인데 조용했어요. 그냥 조용했고 거기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수연은 사흘 동안 산책도 좀 했어요. 집 뒤 오솔길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면 작은 안반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산 아래 작은 마을이 보이고 멀리 농과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걸 볼 일이 없었어요. 수연은 거기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앞으로 내 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잠깐 옆으로 비켜났어요. 사흘째 저녁 재홍이 돌아왔어요. 트럭 소리가 들려서 마당에 나가보니 재홍이 트럭 짐칸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봤더니 쌀 한 포대, 나물 한 묶음, 그리고 연장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상자. 수연이 물었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재홍이 대답했어요. 네. 장 보고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사흘이나요? 네. 좀 있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상자를 수연에게 건넸어요. 이거 여기 오는 길에 이장 댁 할머니가 주셨어요. 새댁한테 전해달라고.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 만든 된장 한 단지와 간단한 채소들이 들어있었어요. 손편지도 한 장. 힘들지? 처음엔 다 그래. 금방 익어. 수연은 그 편지를 읽고 잠깐 눈물이 맺혔어요. 강요하지 않는 따뜻함이랄까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재홍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었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재홍이 잠깐 수연을 봤어요. 할 줄 아세요? 조금은요. 그럼 파 다듬어 주시면요. 그게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뭔가를 한 순간이었어요.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고 솥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아무 말 없이 파를 다듬는 수연 옆에서 재홍이 조용히 국을 끓였습니다. 함께 산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수연은 뭔가를 눈치챘어요. 재홍이라는 사람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아챈 건 방문이었어요. 수연이 쓰는 안방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혔어요. 재홍이 밤에 고쳐놓은 거예요. 한마디도 없이. 그 다음에는 약이었어요.
환절기라 수연이 기침을 좀 했거든요. 심한 건 아니었는데 며칠 계속됐어요. 어느 날 세면대 옆에 감기약이 올려져 있었어요. 포장도 안 뜯은 새 약으로. 재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고맙다고 했더니 그냥 읍내 갔다 온 김에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밥. 수연이 어느 날 아침에 식욕이 없어서 반도 못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밥상에 죽이 올라와 있었어요. 매실청을 넣어서 만든 부드러운 죽. 속이 안 좋으면 이게 낫다고 재홍이 말했어요. 수연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어제 밥 남긴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크지 않은 것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티 내지 않는 방식. 수연은 그게 이상했어요. 좋은 의미로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대가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의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린 시절부터 수연 주변의 어른들은 다 뭔가를 원했어요. 새엄마도 그랬고 친척들도 그랬고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뭔가를 내줘야 했어요. 그래서 재홍의 이 조용한 배려가 처음엔 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요구해오는 거 아닐까 하고.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재홍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해줘요? 재홍이 잠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뭔가 대답할 말을 고르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수연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같이 산다는 게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수연은 꽤 오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넘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진짜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친어머니를 잃은 건 8살 때였어요. 병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수연이 기억하는 건 병원 복도 냄새와 하얀 커튼,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던 감각.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수연을 사랑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이 바쁘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던 거겠죠. 새엄마 최영숙이 들어온 건 수연이 10살 때였어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버지 앞에서와 없을 때가 달랐고 수연한테 하는 말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연이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었어요. 갑자기였습니다. 그 뒤로 수연은 새엄마 손에서만 자랐어요. 친척들은 멀었고 아버지 쪽은 더 멀었어요. 새엄마는 수연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내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보살핀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새엄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너 때문에 내가 재혼도 못하고 있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꾸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 습관이 28까지 이어진 거예요. 새엄마가 뭔가를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덮어두는 것. 그리고 이번 결혼처럼 도저히 안 된다 싶어도 결국 따르게 되는 것. 수연이 이 이야기를 재홍한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수연 스스로 산골에서 지내면서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것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조용한 곳에 있으면 소음이 없으면 가끔 자기 안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꼭 좋은 소리만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상처 같은 것들이 슬그머니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수연은 그 상처들을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동네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산골 재홍이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라는 것. 이장댁 할머니를 시작으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장날에 수연이 재홍 트럭을 타고 읍내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어요.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건 아닌데 눈이 자꾸 오는 게 느껴졌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새댁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 사람이 여기까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냐고. 그 말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왜 왔냐는 말, 잘 살 수 있겠냐는 말, 그리고 은근히 있는 의심. 어떤 분은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재홍이가 어떻게 저런 젊은 사람을 데려왔어? 혹시 돈 주고 데려온 거 아냐? 물론 수연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어요. 옆에서 들린 말이었지만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좀 붉어졌다고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에 가까웠으니까요. 그게 더 불편했어요. 재홍은 그런 시선들에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원래부터 동네 사람들 말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루는 이장 댁할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된장찌개를 끓일 재료를 한 보따리 들고. 밥은 잘 먹고 있어? 재홍이가 밥은 잘해? 네, 잘해줘요. 그 녀석이 요리는 잘해. 어머니 일찍 여의고 혼자 다 배웠거든. 할머니는 그 말을 무심코 하셨는데 수연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배웠다는 것. 자기도 그랬는데.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수연은 부엌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재홍이 잘 다듬어 놓은 부엌, 가지런한 그릇들, 작은 화분 하나. 이 사람도 오래 혼자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수연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아주 조금. 그 아주 조금이 중요한 거였어요. 산골에 온 지 한 달이 좀 지났을 때 새엄마 최영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의 핸드폰으로 온 문자였어요. 잘 있어? 거기 생활은 어때? 수연은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답장을 안 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잘 있냐는 말이 정말로 걱정해서 온 건지, 아니면 다시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안부를 묻는 건지,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왜 답장을 안 해? 걱정되잖아.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그렇게 보낸 거 미안한 거 알아.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수연은 그 말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새엄마의 미안해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새엄마가 본론을 꺼냈어요. 있잖아, 빚 정리하고 나니까 생활이 너무 빠듯해. 좀 보태줄 수 있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빚을 해결해줬는데 또, 저 지금 여기서 돈 버는 거 없어요. 그래도 거기 남편이 돈 좀 있지 않아? 그 집이 땅이 꽤 된다던데. 수연은 말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생각이 없구나. 수연을 보내면서도 지금도 딸이 아니라 통로로 보고 있는 거구나. 저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요. 야, 잠깐만. 수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마루에 앉아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 재홍이 장작을 쪼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새엄마한테서 벗어나려면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그냥 멀리 도망쳐 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줄이 보이지 않아도 당기면 잡아당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재홍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낸 날이 있었어요. 보통 식사 후에는 각자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재홍은 연장을 다듬거나 다음날 일을 준비하고 수연은 책을 읽거나 지영이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날은 재홍이 차를 끓여왔어요. 찻잔 2개를 들고 와서 마루에 놓으면서 드실래요 하고 물었어요. 수연이 조금 놀랐어요. 재홍이 먼저 뭔가를 권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찻잔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바깥은 어두웠고 마루에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산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홍이 말했어요. 요즘 전화 오고 나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수연이 잠깐 당황했어요. 눈치채셨어요? 대놓고 티가 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다르더라고요. 수연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엄마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근데 재홍이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있기 힘들 것 같으면 말하라고요. 수연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려깔았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꺼냈어요. 새엄마의 전화, 빚 얘기, 그리고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들. 다 말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만 말했어요. 재홍은 들었어요. 끼어들지 않고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수연이 말을 마치자 재홍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뭘 요구해도 여기서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당신 집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당신이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수연은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이라는 표현이 마치 수연이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은 내가 여기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재홍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죠.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날 밤 이 사람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잡으려 하지도 않고 내보내려 하지도 않는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 그게 수연에게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감각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재홍이 물었어요. 오늘 일 없으면 산 좀 오를 건데 같이 갈래요? 수연은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어요. 등산화가 없어서 운동화를 신었더니 재홍이 창고에서 낡은 등산화를 꺼내줬어요. 어머니 거예요.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딱 맞았어요. 수연은 그게 좀 묘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을까 하고. 길은 가팔랐어요. 처음엔 나란히 걸었다가 숨이 차면서 자연스럽게 간격이 생겼어요. 재홍이 먼저 올라가다 가끔 뒤를 돌아봐서 수연을 확인했어요. 서두르라거나 빨리 오라거나 하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줬어요. 중턱쯤 됐을 때 수연이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저 운동을 너무 안 했나 봐요. 재홍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가는 웃음. 별로 웃는 사람이 아닌데 웃으니까 좀 다르게 보였어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여기 올 때마다 그랬어요. 자주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주 왔어요. 혼자 있을 때가 필요했거든요. 수연은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걸었어요. 정상 가까이 올라가니까 나무가 드문해지고 하늘이 넓어졌어요. 돌 하나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멀리 재홍의 집이 보였어요. 작은 지붕, 마당, 뒤에 이어진 밭.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주 작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늑해 보이기도 했어요. 재홍이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생각이 정리돼요. 아래에 있을 때는 잘 안 되는 게. 수연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머릿속이 조금씩 비워지는 것 같은 느낌. 왜 이 산골에 살아요? 읍내로 내려가도 되잖아요. 재홍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여기가 좋아서요. 조용하고 뭔가 억지로 해야 할 것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는 게 좋아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편해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뭔가가 공명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편하다는 것. 수연도 그 편함을 원했지만 그게 뭔지 말로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산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지나갔어요. 조용했어요. 편안하게 조용했어요. 산에서 내려온 날 저녁 수연은 재홍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었어요. 새엄마 얘기를 조금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결혼에는 수연이 모르던 사정이 있었어요. 새엄마 빚의 일부가 수연 명의로 된 게 있었어요. 수연도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결혼 전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지인을 통해서 새엄마가 수연 모르게 수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소액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수연이 갚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새엄마에게 따졌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너밖에 없었어. 미안해. 근데 이제 재홍이 쪽에서 처리해준다잖아. 그 말이 수연한테는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몰래 쓴 것. 그게 얼마나 깊은 불신인지. 수연은 그걸 재홍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재홍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고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재홍이 서류 정리를 하다가 물었어요. 혹시 수연 씨 명의로 된 채무가 있나요? 이장 통해서 서류 확인하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수연은 그 순간 굳어버렸어요. 재홍이 알고 있었어요. 물어보지 않았던 게 몰라서가 아니라 수연이 먼저 말하길 기다린 거였던 거예요. 수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당신이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수연이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게 그게 너무 낯설어서요. 새엄마는 알면서도 말 안 한다는 건 속임수였어요. 근데 재홍은 알면서 말 안 한다는 게 배려였어요. 같은 침묵인데 완전히 달랐어요. 수연은 전부 말했어요. 명예 도용 이야기, 새엄마가 한 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된 패턴인지. 재홍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그게 가능해요? 명예동의 없이 대출받은 거면 가능해요. 자세한 건 법률 쪽 아는 사람 찾아볼게요. 그날 밤 수연은 오래 울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느낌. 그 낯선 감각 때문에.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새엄마가 직접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낡은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와서 거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산골까지 올라온 거예요. 수연이 마당에서 이장 댁 할머니한테 받은 씨앗을 심다가 택시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올려다보니 새엄마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엄마는 핸드백을 들고 도시 사람 티가 나는 복장으로 마당 앞에 섰어요. 마당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여기가 그 집이야? 되게 허름하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돼? 앉아요. 마루에 앉아서 마주봤어요. 새엄마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물었어요. 밥은 잘 먹냐? 그 남자는 어떠냐? 불편한 건 없냐? 수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다 새엄마가 꺼낸 말. 수연아, 사실 왔다는 게 돈 얘기 좀 하려고. 또? 아니, 이번엔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나 이번에 괜찮은 투자건이 생겼는데 여기 남편이 땅 팔면 꽤 될 거 아니야.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차분해졌다고 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엄마, 나 지금 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새엄마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법? 제 명의로 된 대출건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새엄마 얼굴에서 색이 조금 빠졌어요. 그때 재홍이 밭에서 들어왔어요.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모자를 눌러쓰고 새엄마를 보더니 멈췄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제 새엄마예요. 재홍은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차 드릴게요. 새엄마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못했어요. 재홍의 그 조용한 존재감이 이상하게 새엄마를 움츠러들게 했다고 수연이 나중에 말했어요. 큰 소리도 위협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차를 마시는 동안 새엄마는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재홍한테 말을 걸었어요. 사위, 여기서 뭐로 생계를 꾸려요? 농사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아요? 재홍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살아요. 수연이 아버지 땅은 얼마나 돼요?
혹시 땅 정리하면 서울 쪽으로 내려올 생각 없어요? 수연이 끼어들려 했더니 재홍이 아주 자연스럽게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수연 씨 명의로 된 채무권 알고 계시죠? 새엄마가 멈췄어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명의를 쓴 거라서 피해자 신고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새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사정이야 어쨌든 법적으로는 사문서 위조나 무단명의 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재홍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분하게 사실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가 원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요. 새엄마가 수연을 봤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듯이. 수연은 눈을 맞추고 있었어요. 피하지 않고. 그게 이전과 달랐어요. 새엄마가 핸드백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야. 그런 거 따질 생각으로 온 게 아니야. 재홍이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게 서로 편하니까요. 선을 그은 거였어요. 강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새엄마는 차도 다 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택시를 부른다며 마당으로 나갔어요. 돌아서면서 수연한테 말했어요. 나중에 전화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은 마루에 남았어요. 재홍이 식은 찻잔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말이 수연한테는 참 많이 들렸어요. 수고했다는 말. 이 상황에서 내가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새엄마가 다녀간 다음날 수연은 오래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산책하면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처음에 왔을 때의 계획은 버티다가 기회가 생기면 빠져나오자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빠져나오는 것이 어디를 향한 건지 불분명했어요. 서울에 가면 뭐가 달라지나? 새엄마가 있고 빚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반지하로 돌아가는 건가? 반면 여기는 불편한 건 맞아요. 마트도 멀고 버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처음으로 밥상에 앉아서 맛있다고 생각한 게 이 집 밥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재홍한테 찾아갔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재홍 씨. 재홍이 일어서서 봤어요. 나 여기 있을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 살 거예요. 재홍이 수연을 봤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재홍은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바딜 배울래요? 봄이라 지금이 때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환호도 없고 감동적인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음 할 일로 넘어가는 것. 수연은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무게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날 오후 수연은 처음으로 밭에 나갔어요. 재홍이 호미 쥐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손이 서툴러서 자꾸 헛손질을 했고 재홍이 옆에서 말없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흙 냄새가 났어요. 봄 흙의 냄새. 수연은 그 냄새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질 때쯤 밭에서 나오면서 수연이 말했어요. 이거 매일 하면 살 빠지겠어요. 재홍이 짧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밥은 유달리 맛있었어요. 몸을 써서 먹는 밥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아마 둘 다였겠죠. 법률 자문을 받기 시작한 건 재홍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였어요. 읍내 법률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 재홍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연이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단순 한 명의 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서류를 좀 더 들여다보니 새엄마가 수연 명의로 받은 대출이 한 건이 아니었어요. 수연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있었어요.
게다가 일부는 서명 자체가 위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어지러운 것 같았다고 해요. 서명 위조라는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진짜 빚 때문에 결혼을 보내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빚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 빚의 일부는 새엄마가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수연 씨 명의를 이용해서요. 수연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새엄마가 무능해서 빚을 진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은 의도적이었어요. 수연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결혼을 빌미로 그걸 처리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거. 재홍이 옆에 있었어요. 수연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하자 재홍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 씨,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소 여부는 수연 씨가 결정해야 해요. 다만 증거는 지금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홍도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연이 말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재홍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게 없는 말이니까요. 그냥 수연 옆에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아주 오래 울었어요. 새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라는 건 몰랐으니까. 그 배신의 깊이를 처음으로 실감한 밤이었어요. 수연은 결국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고소를 하겠다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기 명의로 된 것들을 정리하겠다는 것. 그게 먼저였어요. 변호사가 안내해준 순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용조회, 명예 도용 관련 기관 신고 접수, 서류 보존.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재홍은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수연이 요청할 때만 도왔어요. 읍내에 가야 할 때 트럭으로 태워다 줬고 서류 정리가 필요할 때 옆에 앉아 있었고 결정은 전부 수연이 했어요. 수연이 그게 좋았다고 했어요.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옆에 있어주는 것.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연이 서류를 준비하다가 손이 떨렸어요. 새엄마 이름을 서류에 써야 하는 순간 그 이름을 쓰는 게 이상하게 힘들었어요. 재홍이 옆에서 봤어요. 잠깐 쉬었다 해요.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수연은 잠깐 손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였어요. 재홍이 차를 끓여왔어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더니 손 떨림이 멈췄어요. 무서워요, 사실은. 수연이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아서. 재홍이 말했어요. 끊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수연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 멈췄어요. 다른 질문이었어요. 그 두 개가. 새엄마를 잃는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그 관계가 명확해지는 게 두려운 건지. 솔직히 말하면 새엄마를 잃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았으니까. 두려운 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 재홍이 말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서류를 완성했어요. 그 무렵 수연은 재홍의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됐어요. 재홍이 먼저 꺼낸 건 아니었어요. 이장댁 할머니가 한 이야기, 동네 어르신이 흘린 말, 그리고 가끔 재홍 자신이 짧게 꺼낸 것들. 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습이 됐어요. 재홍은 원래 이산골 출신이 아니었어요. 도시에서 자랐고 한때는 회사도 다녔어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회사 일이 뜻대로 안 됐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은 그 혼란 속에서 떠났어요. 그때 재홍의 어머니가 아팠어요. 재홍은 도시를 정리하고 어머니가 계신 이산골로 내려왔어요. 간병을 하면서 조금씩 이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딱히 돌아갈 이유가 없었고 여기서 사는 게 편했거든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재홍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수연은 이렇게 물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재홍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외로웠겠죠. 근데 외로운 게 익숙해지면 외롭다는 걸 잘 모르게 돼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뭔가를 알아들었어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어요. 외로운 게 뭔지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재홍이 수연을 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가 있었어요. 알아들었다는 것.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달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있는 게 많아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용함. 수연이 그 차이를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요. 어느 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요란한 여름비가 아니라 봄 끝자락의 긴 비. 처마 끝에서 빗소리가 들리고 마당이 젖어가는 게 창밖으로 보였어요. 재홍이 감자전을 부쳤어요. 수연도 옆에서 도왔어요. 이제는 손놀림이 좀 익숙해졌어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먹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됐어요. 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수연이 먼저 물었어요. 가을이요.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저는 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원래는 잘 몰랐는데 여기 오고 나서 봄이 이렇게 생긴 거 처음 알았어요. 재홍이 잠깐 웃었어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좋아하는 음식, 어릴 때 기억들, 별것 아닌 것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좀 깊어졌어요. 재홍 씨는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재홍이 잠깐 고민했어요. 솔직히요? 네. 무서웠어요. 수연이 웃었어요. 내가요? 네. 이 결혼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면 어쩌나 싶어서. 수연이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쪽지 덕분에 도망가지 않은 것 같아요. 도망가려 했어요? 네. 근데 그 쪽지가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재홍이 창밖을 봤어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당신이 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오래 없었거든요. 그 말이 수연한테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화려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감자전을 다 먹고도. 웃다가 조용해지다가 또 이야기하다가. 그게 처음으로 진짜 대화다운 대화였다고 수연이 말했대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새엄마의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신고한 명의 도용권에서 시작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도 드러났어요. 새엄마가 수연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뿐 아니라 지인 몇 명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성 행위를 한 정황이 있었어요. 그게 수연건 하나로 시작됐다가 꼬리를 물고 나왔어요. 이걸 수연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 명의를 정리하려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불거진 거예요. 새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고소한 거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고소잖아.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그 말. 어떻게 키운 건데? 수연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발목이 잡혔을 거예요. 미안함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들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를 키운 거 맞아요. 그건 감사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건 다른 문제예요. 새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들오들 떠는 울음. 수연은 그 울음을 들으면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엄마가 처음 결혼을 설득할 때도 이렇게 울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눈물이 무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무기가 수연한테 통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 먼저 만나보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로 새엄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수연이 고소를 한 것도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합류한 것도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 이야기고 그 시점에서 중요한 건 수연이 더 이상 새엄마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 그게 전부였어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흔들리는 순간이 왔어요.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새엄마가 수연이 있는 산골로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엄마 동생이 함께였어요. 마당 앞에 서서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이 나갔더니 새엄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수연아 제발 이러면 나 진짜 끝나. 새엄마 동생도 말했어요. 언니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수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차갑게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눈앞에서 무릎 꿇은 새엄마를 보니까 뭔가가 올라왔어요. 어릴 때 기억들. 그래도 밥은 차려줬고 학교는 보내줬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유일한 어른이었던 시간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재웅이 나왔어요. 마당 앞에 서서 상황을 봤어요. 새엄마가 재웅을 보더니 더 크게 울었어요. 사위, 수연이 좀 설득해줘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웅은 잠깐 새엄마를 보다가 수연을 봤어요. 수연이 울면서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새엄마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아니, 잠깐만. 오늘은요. 단호했어요. 높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단호했어요. 새엄마 동생이 언니를 일으켜서 데려갔어요. 새엄마는 가면서도 수연을 돌아봤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 수연이 주저앉았어요. 마당 한켠에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재웅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수연이 말했어요. 나쁜 사람인데 불쌍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재웅이 말했어요. 불쌍한 거랑 참아야 하는 거랑 달라요. 그 말이 수연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어요. 불쌍한 거랑 참아야 하는 거랑 다르다. 수연은 그날 많이 울었어요. 슬퍼서 우는 것도 화나서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울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재웅이 밥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수연 씨,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수연이 눈을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연 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보면 아무도 그걸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새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말했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걸 말했고, 동네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걸 말했고, 근데 수연이 원하는 게 뭐냐고 처음 물어본 거였어요. 수연은 한동안 생각했어요. 새엄마를 용서하고 싶은 건지 끊어내고 싶은 건지, 다시 연락하고 싶은 건지 안 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 채로 있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지금 당장 결론 낼 필요 없어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홍 씨는 저한테 뭘 원해요? 재홍이 잠깐 수연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억울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처음에 쪽지에 쓴 말과 이어지는 말이었어요. 자유로워지세요라는 그 말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뭔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억울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재홍 씨. 네. 고마워요. 진짜로. 재홍이 밥그릇을 수연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밥이나 먹어요. 그게 재홍이었어요. 뭔가를 크게 만들지 않는 사람. 중요한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사람. 수연은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아무 조건 없이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곁에
5월이 됐을 때 산골에 완연한 봄이 왔어요. 철쭉이 피고 밭에 심었던 것들이 싹을 틔웠어요. 수연이 처음으로 손수 심은 상추가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수연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재홍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한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해요. 상추 올라오는 거 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수연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창피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도 진짜 기뻤다고. 그 무렵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홍이 먼저 밭에 나가고 수연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저녁엔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는 것들. 근데 수연한테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냥 살아도 되는 하루.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오늘을 살면 되는 것. 어느 저녁에 재홍이 말했어요. 수연 씨 뭔가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일이요? 앞으로 살면서요. 해보고 싶은 것. 수연이 생각해봤어요. 사실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오래전에. 그럼 써요. 뭐요? 뭐든요. 쓰고 싶은 거요. 그 말이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수연한테는 뭔가를 열어주는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수연은 작은 노트를 꺼내서 조금씩 썼어요. 일기 같은 것도 아니고 소설 같은 것도 아닌 그냥 생각나는 것들. 산 이야기, 밭 이야기, 재홍 이야기. 그리고 자기 이야기.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에 글을 쓰는 수연. 그 모습을 재홍이 부엌에서 봤을 때 뭔가 옳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억지가 아니라는 것. 어느 날 수연은 편지를 2통 썼어요. 하나는 친어머니한테. 보낼 수 없는 편지였어요. 그냥 썼어요. 쓰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무서웠던 것들, 오래 외로웠던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엄마, 나 지금 산골에 살아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기가 좋아요. 뭔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오래 찾던 게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수연은 접어서 노트 안에 끼워뒀어요.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쓰는 편지였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쓰는 편지였어요. 이게 더 어려웠어요. 올해 스스로한테 가혹했거든요. 이것도 못하는 나, 저 사람한테 또 쓸려가는 나, 도망도 못 치는 나. 그 말들을 너무 오래 혼자 했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썼대요.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야. 이제 좀 다르게 살아도 돼. 짧았어요. 근데 이 짧은 말을 쓰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생각하면 당연한 말인데 자기한테는 한 번도 해본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재홍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 내용을 다 말한 건 아니고 편지를 썼다는 것만. 재홍이 말했어요. 어땠어요? 쓰고 나서. 좀 가벼워졌어요. 이상하게. 그럼 됐네요. 뭔가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됐다고 했어요. 수연은 그날 잘 잤어요. 오래간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수연은 잠깐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바랐던 것들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침이 나쁘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아침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 첫날 밤의 돈다발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 돈을 줬을까? 자유로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였을까? 나중에 수연에게 직접 물었다고 해요. 재홍한테. 그날 그 돈 진짜 내가 가져가길 바랐어요? 재홍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바랐어요. 그랬으면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럼 내가 남은 건요? 그건 당신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수연이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수연은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돈다발은 서랍 안에 있대요.
쓸 때가 생기면 쓰려고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고요. 새엄마 거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결과는 법이 판단할 거예요. 수연이 원하는 건 화끈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이름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것. 그게 다였어요. 재웅은 오늘도 밭에 있을 거예요. 낡은 트럭, 작은 밭, 산자락집. 달라진 게 없어요. 겉으로는. 근데 밥상이 두 사람 것이 됐고 마루에서 웃음소리가 가끔 나고 창가에 노트 한 권이 생겼어요. 그것들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가끔 삶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원해서 온 게 아닌데 와 있고 떠나려 했는데 못 떠나고 그 안에서 당황하고 흔들리고 울기도 하면서 근데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말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눈빛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수연이 그 쪽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처럼 우리도 가끔 예상 밖의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그 멈춤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깐의 온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영상 옆에 살짝 손가락 하나 올려두고 가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표시로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찾아올게요.